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건설재료학 제3장 시멘트 및 콘크리트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왕의 이 건설재료학 시공학은 실기에서의 비중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필기용으로 공부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용에서는 별표가 많은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실기까지 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처음 공부하는 요령에서 말씀드렸죠. 내용에서 별표가 많은 내용들 보시고 충분히 기출을 풀면서 이제 조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 목재 시험에 잘 출제된다라고 했는데요. 목재보다도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아요. 재료학에서 그리고 시공학 넘어가도 이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번 시간 시멘트 및 콘크리트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시멘트 특징인데요. 특히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암기도 조금 힘들고 비슷한 용어가 많다 보니 또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멘트에서 분말도다라는 용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분말도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멘트의 분말도는 단위 중량에 대한 표면적이다. 말이 어렵죠, 그죠? 다시 쉽게 말하면 시멘트 입자의 가는 정도다. 그래서 분말도가 크다라는 건 입자가 어떠하다? 가는 시멘트다. 입자가 가늘다.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분말도가 크다. 이렇게 연필로 참고로 옆에 바꿔두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굵은 입자보다는 입자의 크기가 작은 시멘트가 분말도가 큰 시멘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금방 말했죠? 분말도가 큰 시멘트라는 건 입자가 가는 시멘트를 뜻한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워커빌리티가 좋다라고 했는데요. 워커빌리티 뒤에서 나옵니다. 작업성이에요. 작업하기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입자가 굵으면 반죽이 잘 안 되는데요. 우리가 집에서도 밀가루 반죽할 때 입자가 고우면 물에 섞여서 반죽이 잘 되잖아요. 이렇게 분말도가 크면 워커빌리티가 좋고 블리딩이 적다 했는데 블리딩 뒤에서 배우는데요. 재료 분리,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은 시멘트지만요. 밀가루를 왜 물에 이렇게 우리가 반죽해놔도요. 좀 이따 보면 밀가루 위에 이렇게 뭔가 분리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블리딩이라는 건 시멘트가 잘 혼합되지 않고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분말도가 큰 시멘트, 입자가 가는 시멘트일수록 워커빌리티, 작업성이 좋아지고 블리딩, 재료 분리가 적어진다. 그죠? 두 번째, 수화 반응이 빠르다라는 건 물과의 반응인데요. 자, 시멘트가 플러스 물을 만나서 발열해요. 열이 나죠. 그러면서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면서 뭐가 되죠? 강도가 생겨요. 단단해진 시멘트가 강도가 있죠. 이렇게 시멘트와 물이 만나서 열을 내면서 굳어지고 강도가 생기는 이러한 반응을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입자가 미세하고 분말도가 클수록 수화 반응이 빠르다. 물과의 반응이 빠른 거죠. 그래서 굳어져야지 강도가 있죠. 시멘트가 그죠? 그래서 초기 강도가 크다. 처음에 빠르게 강도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랬죠. 시멘트와 물이 만나서 열을 내서 굳어지고 강도가 생기기 때문에 수화 반응이 빠르다라는 건 수화열이 높다. 열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빨리 굳어지니까 초기 강도가 크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워커빌리티가 좋죠. 작업성이 좋아요. 그래서 시멘트량을 절약할 수 있고 근데 충분히 시멘트가 들어가야지 강도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말도가 너무 큰 시멘트는 시멘트 양은 절약할 수 있지만 내구성은 작아진다. 그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분말도가 너무 크면 풍화되기 쉽다. 그죠? 그래서 너무 풍화도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분말도가 너무 큰 시멘트는 풍화되기 쉽다. 그죠? 그래서 강도가 떨어지고 재료 분리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분말도가 큰 게 좋죠. 분말도가 클수록 시멘트 분말은 어떠하다?
미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일단 분말도라는 건 입자가 가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분말도가 큰 시멘트, 반죽하기 좋고 작업하기 좋죠. 워커빌리티가 좋고 재료 분리 잘 생기지 않아요. 블리딩이 적어집니다. 시멘트하고 물하고 만나서 반응하죠. 수화 반응이 빠르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열을 낸다, 그죠? 그래서 수화열이 높고 이렇게 열을 내다 보니까 굳어져서 강도 냅니다. 초기 강도가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분말도가 크다 보니까 시멘트량을 적게 넣어도 반죽 잘 됩니다. 그죠? 시멘트량을 절약할 수 있지만 내구성은 작아질 수 있고요. 분말도가 너무 지나치게 크면 풍화되기 쉽다. 그죠? 약해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말도가 클수록 시멘트 분말은 미세하게 된다. 그죠? 자, 필기에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멘트의 분말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뭐를 가지고요. 이게 입자가 굵은가 작은가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보면은 체에 걸러 보시잖아요. 우리가 빵 같은 거 만들 때도 보면 아주 미세한 밀가루 사용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체에 이렇게 거르죠. 그렇듯이 입자가 미세한 분말도를 측정할 때는 체 가름 시험이에요. 표준 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러내는 체입니다. 체에 걸러보는 거죠. 가름 시험. 그래서 입자가 굵은 건 남을 것이고 작은 거 통과하겠죠. 이렇게 해서 분말도, 입자가 미세한 걸 측정합니다. 이름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분말도 측정하는 시험은 체가름 시험, 표준 체를 사용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표면적 시험인데요. 요거는 브레인 투과 장치, 역시나 걸러내는 장치죠. 에 의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에 요거와 비교해서 안정성을 나타내는 시험 방법 참고로 같이 보고 지나갈게요. 시멘트 안정성 시험은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시험은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이 되고 분말도를 측정하는 건 체에 걸러내는 체가름 시험이다. 그래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멘트의 수화 반응인데요. 좀 전에 간단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죠? 시멘트와 물이 만나서 반응하다 보니 열을 내고 굳어져서 강도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멘트 중에 클링커 화합물이 물하고 화학 반응해서 수화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화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멘트의 클링커 화합물이 물하고 반응하는 건데요. 그때 발열을 동반하면서 열을 내면서 서서히 응결한다는 건 굳어지고요. 경화된다라는 건 이제 강도를 내는 걸 뜻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멘트 수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물하고 시멘트가 화학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멘트의 화학 성분이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비슷한 말이죠. 시멘트의 조성. 그 다음에 시멘트의 분말도, 입자가 얼마나 미세한가, 그죠? 혼화제, 그죠? 혼화제는 혼합할 때 섞어주는 재료입니다.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그 이후에 온도나 습도나 수량이죠. 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시멘트 화학 성분이나 시멘트의 조성, 시멘트 분말도, 첨가하는 혼화제, 온도, 습도, 물의 양. 물의 양이라는 건 물 시멘트 비입니다. 물하고 시멘트가 얼마만큼 혼합되어 있는가 비율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결과 경화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응결된다라는 건 뭐죠? 응고되는 거, 굳어지는 거죠. 시멘트에 물을 가하여 혼합하여 만들어진 시멘트 페이스트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유동성을 잃는다는 건 흘러가지 않는다. 이제 굳어진다는 뜻이죠. 응고, 굳어지는 현상 자체는 응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경화는 우리가 시멘트는 응결한다라고만 안 하고 경화한다, 응결 경화를 붙이거든요. 시멘트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직이 굳어져서 최종 강도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강도가 커지는 걸 경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기 전에 시멘트는 흘러가려고 하죠. 밀가루 반죽처럼요. 그때는 강도가 없어요. 응결해서 단단하게 굳어져야지 강도가 생깁니다. 이렇게 강도가 커지는 걸 경화다라고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의 풍화인데요. 풍화는 약해지는 겁니다. 아까 조금 설명 그 정도 드렸는데요. 풍화란 시멘트가 습기를 흡수, 이렇게 바람풍 같은데요. 바람 속에 습기가 있죠. 그래서 시멘트는 습기를 만나게 되면은 굳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멘트가 습기를 흡수하여 생성된 수산화칼슘과 공기 중에 탄산가스는 CO2, 이산화탄소를 뜻합니다. 이 탄산가스가 작용해서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건데요. 탄산칼슘은 CaCO3죠. 탄산이니까 산성이죠. 그래서 철근을 녹슬게 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풍화는 바람풍인데 바람 속에 뭐가? 습기가, 그죠? 그래서 시멘트가 습기를 흡수하다 보니까 시멘트 속에 있는 수산화칼슘이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하고 작용해서 탄산칼슘을 만드는 현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풍화된 시멘트 특징 한번 볼게요. 분말도가 감소한다. 우리가 시멘트는 물하고 만나면 굳어져서, 그죠? 그러니까 입자죠, 그죠? 입자 크기가 커져버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워커빌리티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 생기죠? 응결이 늦어지게 됩니다. 빨리 굳어지지 않게 되고요. 강렬 감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비중이 작아진다 했는데 강렬 감량 한번 보겠습니다. 시멘트가 공기 중에 수분과 이산화탄소와 결합된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장기 보존하면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강렬 감량은 커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강렬 감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은 문제는 요것 때문이죠. 그죠? 약해진다라고 했는데요. 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시멘트에 저장하는 방법. 자, 저렇게 시멘트가 풍화되어 버리면 강도 감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시멘트를 오랫동안 보관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습기의 영향을 받거나 3개월 이상 저장된 시멘트는 사용 전에 시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중에 조금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굳어버렸다는 건 이미 시멘트가 반응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야 합니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도씨 정도 이하로 보관하는 게 좋고요.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방습적이라는 건 습기를 흡수하지 못하는 사일로나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해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3개월 이상 저장한 건 사용 전에 시험하고 조금이라도 굳은 건 사용하지 않고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다. 그죠? 한 온도는 50 정도 이하가 좋다.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멘트의 종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는데요. 포틀랜드 클링커, 시멘트 클링커의 적당량의 석고를 첨가해서 분말로 한 시멘트예요.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 플러스 석고가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 요거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류 볼게요. 첫 번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어요. 요걸 보통은 1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시멘트를 뜻해요. 보통 우리가 시멘트다 하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 시멘트 뜻합니다. 자, 일반적인 시멘트로서 보편적인 성질을 가진 시멘트 있고요. 토목, 건축의 각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용열이 있어요. 열이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멘트가 물하고 만나면 수화 반응 때문에 발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열이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2종인데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는 수화열을 낮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보다 수화열이 높으면 단기에 초기 강도가 높죠. 빨리 굳어지니까요. 근데 단기 강도보다 장기 강도를 천천히 굳어져서
처음에는 강도가 약하지만 나중에 강도가 더 있게 만든 게 있게 한 게 바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됩니다. 자, 시멘트고요. 수화열이 낮고 건조 수축이 작으면 초기에 열이 너무 높으면 건조하면서 수축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화열을 낮게 해서 건조 수축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화학성이 우수한 시멘트가 되고요. 어디 사용하는지 잘 나옵니다. 댐 공사. 거대하죠. 그래서 초기에 열이 너무 많으니까 균열이 생겨버려요. 건조 수축 때문에. 그래서 열을 조금 낮춘 중용열 사용합니다. 터널. 거대 구조물의 기초공사. 그죠? 이렇게 거대 구조물, 굉장히 큰 구조물을 매스 콘크리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도로, 포장 공사 등에 사용하는 게 수화열을 조금 낮게 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볼게요. 조각 말고 밑에 저열을 볼게요. 보통 포틀랜드보다 열을 조금 낮춘 게 중용열이죠. 이것보다 더 낮추면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됩니다. 요건 4종인데요. 조각이 3종이죠. 요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중용열 시멘트보다 낮은 수화열로 수화열이 최저인 시멘트를 뜻합니다. 왜 이렇게 저열을 쓰는가 하면요. 아까 그랬죠. 초기에 열이 많이 발생되면 건조되면서 수축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LNG 탱크, 이런 탱크가 균열 수축 생기면 안 되죠. 댐용 시멘트로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사한 용도로 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댐이나 거대 구조물, 단면이 클 때는 수축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열을 낮췄죠. 근데 중용열보다 더 낮춘 게 뭐다? 저열 포틀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간에 조간이죠. 요거는 조기 강도를 줄였다 보시면 돼요. 조기는 초기하고 똑같아요. 초기의 강도를 크게 한 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3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또는 초기 상관없습니다. 조기의 고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시멘트가 조강 포틀랜드가 됩니다. 콘크리트에 이렇게 조기의 강도가 나타나니까요. 수밀성이 높고 구조물의 내구성도 우수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안 그래도 기온이 높은데 열까지 높으면 건조 수축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기의 강도를 내는 건 언제 쓰는가 하면요. 한중 공사, 추울 때 하는 공사. 안 그래도 외기 기온이 낮아서 그죠? 빨리 건조 안 되는데 자체도 건조가 느리다면 안 되죠. 그래서 춥기 때문에 조기에 굳을 수 있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공사해야 될 때 조기에 열이 많이 나니까 빨리 굳어지겠죠? 그죠? 이럴 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가 5종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견딜 내자죠. 황산염에 대한 견디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산염을 견뎌야 되는 건 특수시설이겠죠. 하수시설, 배수, 해양구조물, 황산염을 많이 함유한 토양이나 터널 수로 라이닝 등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요. 자, 포틀랜드 시멘트는 포틀랜드 클링커라는 건, 시멘트 클링커라는 건 시멘트 입자에다가 석고를 첨가했는 시멘트다라고 했고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1종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멘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용열은 요거보다 열을 중간으로 낮췄다 그랬죠.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2종입니다. 수화열을 낮게 해서 단기보다는 장기 강도를 증진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수화열이 낮다 보니까 건조 수축이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댐이나 터널이나 거대 구조물, 다시 말하면 매스 콘크리트, 콘크리트 도로 포장 공사 등에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용열보다 열을 더 낮춘 게 저열이죠. 요거는 저열 포틀랜드는 4종인데요. 중용열보다 낮은 수화열로 수화열이 최저인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비슷하다 그랬고요. 3종은 조강 포틀랜드인데요. 조강, 조기 강도를 높였다 그랬죠. 그죠? 조기의 고강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시멘트입니다. 어떨 때 조강 써야 돼요? 밖에 기온이 너무 추워서 콘크리트 안 굳어지니까
자체적으로 빨리 열을 내는 조강을 쓴다 그랬죠. 한중공사나 급하게 공사해야 되는 긴급공사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황산염 포틀랜드, 황산염에 대한 견딜래, 그죠? 견디는 능력이 있는데요. 요거 5동이 되겠습니다.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한 시멘트인데요. 하수나 배수, 해양구조물, 황산염을 많이 함유한 토양 또는 터널수로 라이닝 등에 사용되는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포틀랜드 시멘트의 28일 압축 강도입니다. 그죠? 단위는 메가파스칼이고요. 똑같은 단위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되겠습니다. 자, 1종 보통은 42.5,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2종 조강은 32.5, 3종은 47.5, 그죠? 그 다음에 4종 저열은 22.5. 그러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죠? 저열이 강도는 낮죠. 내황산염은 40.0 이상. 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필기에 기출되었다면 그 내용 정도 암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시멘트의 종류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냥 보통 시멘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실리카예요. 아까 시멘트 클링커에 석고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시멘트 클링커 속에는 실리카, 알루미나, 산화철, 석회 등이 포함된 원료를 혼합하여 용융 소성한 클링커에 소량의, 그죠? 요게 어디까지나 시멘트 클링커가 되고요. 석고를 가압하여 미분쇄한 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가장 함유량이 작은 건 뭐냐? 이런 걸 왜 따로 빼놨는가 하면 필기에 이게 또 섞여 나오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산화철의 함유량이 가장 작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멘트의 응결 시간은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요. 분말도가 굵을수록 가늘수록, 그죠? 분말도가 높다는 건 입자가 가늘수록 응결하는 시간 빨라지겠죠? 물 시멘트비가 적을수록, 물 시멘트비가 적다는 건 물이 적다는 뜻이에요. 물이 적다는 건 시멘트가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시멘트가 많아야 빨리 굳어지죠. 그죠? 그래서 분말도가 높을수록 물 시멘트비는 어떠할수록 적을수록, 온도는 어떠할수록 높을수록, 그죠? 응결하는 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다. 그죠? 이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풍화된 시멘트는 응결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응결 시간이 느려진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시멘트의 안정성 시험 나왔죠? 아까 분말도를 확인하는 시험은 체가름 시험이었죠? 시멘트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오토클레이브 펜창도 시험이 안정성 시험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 정도 봐주시고요. 비중은 소송 온도나 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 시멘트인 경우는 풍화한 것일수록 비중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아까 풍화되면 바람풍이라 했는데요. 바람 속에 수분들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만나서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해진다 그랬는데요. 비중이 작아진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비중은 3.14 정도이며 르 샤틀리에의 비중병으로 측정합니다. 비표면적이 너무 크면 풍화되기 쉽다. 표면적이라는 건 예를 들어 입자가 요런 거 하고요. 입자가 작은 거하고, 입자 표면적이 작은 건 산소하고 공기하고 접하는 면적 작겠죠. 근데 표면적이 큰 거는 공기하고 접하는 게 많아지니까 그만큼 풍화가 쉬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비표면적이 너무 크면 풍화되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수화열에 의한 추결량이 커진다. 그죠? 자, 크게 별표 없는 내용은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감은 아까 설명드렸죠? 조기, 강도 그랬잖아요. 그죠? 조기에 고강도를 낼 수 있도록 한 시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강도 또는 초기 강도 똑같다 그랬죠. 그죠? 물을 혼합했을 때 초기의 강도가 나타납니다. 조기 강도가 높고, 조기 강도가 높다는 건 수화, 물하고 반응했을 때 열이 많아야 빨리 강도 나잖아요. 수화 발열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울 때
그저 타설하는 한중 콘크리트나 급하게 공사해야 되는 긴급 공사용 콘크리트로 아까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빨리 굳어지다 보니까 문제는 요거죠. 건조 수축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건조 수축이 커져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단점이 있죠. 그래서 댐 등 단면이 큰 구조물에 적용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콘크리트의 수밀성과 구조물의 내구성이 우수해지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은 조기의 강도가 높다 보니까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 생겨서 큰 댐 같은 데는 사용할 수 없고 반대로 추울 때 타설하는 한랭 공사에 쓴다 했죠. 근데 이번에는 열을 그래서 건조 수축 때문에 조금 낮췄다, 그죠? 이게 뭐다? 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다 했습니다. 시멘트의 발열량, 수화열 똑같은 말입니다. 저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시멘트의 성분 중에서 규산 3석회가 되겠습니다. 또는 C3에 있는 알루미네이트 또는 알루민산 3석회라고도 합니다.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 두 개 C3S나 C3A 성분이 적어요. 장기 강도를 지배하는 C2S, 요거를 벨라이트 또는 규산 2석회라고 하는데요. C2S를 많이 함유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수화 속도를 지연시켜서, 왜냐하면 열이 줄어드니까 수화 속도가 지연되겠죠. 수화열을 작게 한 시멘트가 되고요. 수화열을 낮게 하다 보니까 단기, 초기 강도보다는 장기의 강도를 증진시킨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이 적어지다 보니까요, 건조할 때 수축은 작게 되겠죠. 건조 수축이 작게 되고요. 건축용 메스 콘크리트는 대단면, 그죠? 큰 단면의 콘크리트인데요. 안 그래도 단면이 큰데 빠르게 굳어지다 보면 수축이 균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단면 콘크리트, 메스 콘크리트는 중용열이나 저열, 열을 낮춘 콘크리트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워커빌리티, 작업성이 증대되고 블리딩, 그죠? 재료 분리는 적어집니다. 내식성이 있고 부식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안정도가 높으며 내구성이 크고 화학 저항성이 크다. 조기에 강도를 안 내다고 서서히 강도를 내다 보니까요. 워커빌리티, 블리딩도 잘 안 생기고 내식성 있고 내구성도 크고 화학 저항성 크다. 그죠? 그래서 대단위 공사인 댐, 터널, 거대 구조물 등의 기초공사, 이게 메스 콘크리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도로 포장 또는요, 방사능 차폐용. 자, 이렇게 내구성, 수밀성이 있다 보니 방사능 차폐용으로도 사용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저열 포틀랜드, 아까 했죠, 그죠? 중용열보다 열을 더 낮춘 게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열 포틀랜드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당겨볼게요. 시멘트의 발열량, 수화열을 최소화한 시멘트다라고 했죠. 그래서, 열이 적다 보니까 건조 수축이 덜 생기니까요. 대규모 지하 구조물, 댐 등의 메스 콘크리트의 수화열에 의한 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벨라이트 비중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이상으로 높였다. 아까도 중용열 포틀랜드도요, 벨라이트 비중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벨라이트 비중을 더 높인 시멘트가 저열 포틀랜드가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산염에 대한 견디는 능력이 있는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한 시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나 배수 시설, 해양 구조물, 황산염을 많이 함유한 토양이나 지하수에 닿는 콘크리트 공사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나오니까 또 요약까지 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용도 기억할게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일종이었다, 그죠? 일반 시멘트고요. 일반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강 포틀랜드. 몇 종이다, 이거는 굳이 제가 암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게 이름만 아셔도 상관없어요. 조강 포틀랜드는 조기 강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기에 강도를 내기 때문에, 한중 콘크리트나 긴급 공사용으로 사용된다 했습니다.
요게 바뀌었네요. 그죠? 요거는 조기 강도를 증진한 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수화열을 저감시킨 거죠. 요게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 조강은 한중 콘크리트 긴급 공사 쓰는 건 맞고요. 중용열은 예, 열을 낮췄기 때문에 댐이나 대형 매스 콘크리트, 방사능 차폐용으로 사용됩니다. 중용열보다 열을 더 감소시킨 게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죠. 수화열을 최소화한 거고요. 비슷하다 그죠? 대규모 지하 구조물이나 댐, 매스 콘크리트에 사용됩니다. 내황산염 포틀랜드는요, 내화학성, 내구성을 향상시킨 건데요. 하수나 배수나 해양 구조물에 사용된다. 그죠? 이 정도 머리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금방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게 포틀랜드 시멘트고요. 이번에는 섞어놓은 혼합 시멘트입니다. 그죠? 시멘트에 혼화제를 섞어서 만든 시멘트를 뜻합니다. 자, 예. 고로 시멘트는요, 시멘트에다가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섞은 걸 고로 시멘트다라고 합니다. 실리카 시멘트는 시멘트에다가 실리카인데요. 규산질물이 되겠습니다. 규산질물을 섞었는 게 실리카 시멘트고,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시멘트에 플라이애시를 혼입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로 시멘트, 그죠? 고로가 뭐냐면 용광로의 선철 제작 부산물, 용광로에서 선철을 제작하고 나온 찌꺼기죠, 그죠? 부산물을 급냉시켜서 파쇄해서 가루로 만들어요. 요거를 고로 슬래그 미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에서 나온 선철 제작 부산물을 아주 미세하게 갈았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용광로를 우리가 고라고 하잖아요. 고로 슬래그, 그죠? 찌꺼기란 뜻이죠. 미분말을 혼합한 것이 고로 시멘트가 되고요. 요거는 초기 강도는 낮지만 선철을 제작하던 부산물이기 때문에 장기 강도가 높아져요. 그죠? 시멘트에 철 만들던 아주 미세한 입자 들었다 생각하면 처음에는 강도 안 나지만 굳으니까 강도 높아지더라. 철 입자가 좀 섞였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면은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화열이 적고, 왜냐면 초기 강도가 낮다는 건 수화열이 물하고 반응했을 때 열이 서서히 난다는 거죠. 이렇게 수화열이 적으니까 건조 수축은 적어지겠죠. 이렇게 건조 수축이 안 생기니까 대형 공사, 그죠? 매스 콘크리트용으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로 시멘트가 이렇게 수화열이 적고 건조 수축이 안 생기니까 내구적이죠. 염분, 그죠? 바다에 대한 염분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서 내해수성이 크고, 화학 저항성, 그죠? 수밀한 게 이런 염이나 화학에 대한 저항성이 있었죠. 방수성도 뛰어나서 항만공사, 공장 폐수공사 등에 사용됩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만 수화열이 적어서 응결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에는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굳어지기 전에 동해, 얼어버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하여 비중이 작고 중성화가 빨라서 근데 풍화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로 시멘트 특징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고라는 게 용광로를 뜻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서 선철을 제작하고 남은 부산물을 파쇄, 가루로 만들었죠. 요거를 고로 슬래그 미분말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혼합한 게 고로 시멘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에는 철을 만들던 부산물이니까 장기 강도 어떠하다? 높다, 그죠? 초기 강도가 낮다는 건 수화열이 적고 수축이 적은 거죠. 그래서 대형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조 수축 적다 보니까 수밀하잖아요. 저항이 커요. 염분이나 내해수성, 화학 저항이 크고요. 방수성도 크기 때문에 항만, 바닷가 공사, 그죠? 공장 폐수 공사에 사용되고요. 수화열이 적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는 잘못하면은 동해 얼어버리겠죠? 주의해야 합니다. 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풍화되기 쉽다. 바람풍, 제가 그냥 머릿속에 그랬는데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탄산화되는 건데요. 비중이 작아서 풍화되기 쉽고 알칼리, 골재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반응들은 또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리카 시멘트 넘어갈게요. 실리카라는 건 시멘트 클링커와 규산질물, 다시 말하면 실리카를 혼합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실리카가 뭔가 볼까요? 실리카 듐은 규소 합금 제조 시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집진하여 얻어진 부산물의 초밀입자입니다. 그래서 규소 합금을 만들 때 그 합금에서 나오는 폐가스를 집진해서 먼지만 따로 뺐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규소하고 합금할 때 나온 그 먼지 아주 미세한 입자를 실리카 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혼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리카 시멘트는 시멘트 클링커의 규산질물 실리카를 혼합한 게 되고요. 단기 강도가 적으나 이것도 역시나 뭐다? 장기의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사하게 됩니다. 수화열이 적다. 왜냐면 단기 강도가 적은 건 처음에 수화열이 적죠. 장기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수밀성이 커요. 수밀성이 있으니까 해수에 대한 저항도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수화열이 적기 때문에 저온에서는 응결이 느려지게 됩니다.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고 작업성이 좋고요. 블리딩은 감소되는 특징이 있고요. 화학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단면이 큰 구조물이나 해양공사에 사용된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우리 뭐였습니까? 고로 시멘트나 실리카 시멘트는 둘 다 조기 강도는 낮게 하고 장기 강도를 크게 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수화열이 적고 수밀성이 크고 해수성이 있어서 아까처럼 단면이 큰 구조물이나 해양공사 사용하는 거 거의 비슷한 특징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플라이애쉬 시멘트 보겠습니다. 네. 플라이애쉬 시멘트는 화력발전소에서 완전 연소한 미분탄의 미분탄의 회분을 포집한 것을 플라이애쉬라고 합니다. 자, 이 플라이애쉬를 포틀랜드 시멘트에 혼합한 것을 플라이애쉬 시멘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이애쉬의 주 성분은 실리카가 있고요. 알루미나, 산화, 제2철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증대시켜서 워커빌리티는 작업성이 좋아지죠. 반죽이 잘 되기 때문에 물을 적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사용 수량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물이 적어지니까 수밀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수리 구조물은 뭐냐면 물을 저수하거나 물을 이용하기 위한 구조물을 뜻해요. 예. 그래서 뭐 댐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수리 구조물에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조기 강도가 낮기 때문에 수화열은 적고 건조 수축 적어집니다. 초기 강도는 작지만 장기 강도가 크다. 그죠? 지금 세 가지 다 혼합 시멘트들이 전부 다 가지는 게 초기의 강도는 작아요. 그래서 건조 수축이 안 생기다 보니까 수화열도 적고요. 하지만 장기의 강도가 크다 보니까 수밀성이 있고 내구성이 있고 저항성이 커서 메스 콘크리트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화학 성분에 견뎌야 되는 내화학성 이런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댐 공사를 위시하여 일반 토목 건축 공사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래서 플라이애쉬 시멘트는 특징이 다 비슷한데요. 화력발전소에서 연소한 미분탄의 회분, 미분탄, 덜탄, 미분탄의 회분, 가루를 말한 게 플라이애쉬고요. 요거를 섞는 시멘트는 플라이애쉬 시멘트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실리카 시멘트는 시멘트 클링커와 규산질물, 실리카를 섞은 건데요. 실리카는 규소 합금 제조 시에 발생되는 폐가스를 집진했는 거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로 시멘트는 용광로, 선철 제작의 부산물, 그죠? 요 고로를 파쇄해서 고로 슬래그를 혼입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 비슷한데 특징들은 문제를 통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시멘트 넘어갈게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증가시키려고 시공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 제조 시에 뭔가 첨가한 시멘트를 특수 시멘트다라고 합니다. 자, 역시나 특수 시멘트 또 특징들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알루미나 시멘트 볼게요. 요거는 알루미나 시멘트는
보크사이트와 석회석을 원료로 합니다. 성분 중에는 산화알루미늄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초기 강도가 높고 염분, 화학적 저항이 크다 해놨죠. 그죠? 물을 가한 후 24시간 이내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4주 강도가 발현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나 시멘트는 보크사이트와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데 초기 강도가 높아요. 하지만 특수 시멘트이기 때문에 염분이나 화학적 저항도 큰 특징 갖고 있습니다. 초기 강도가 높다 보니까 초기의 수화 발열량이 크겠죠. 대형 단면 부재에는 적당해요, 부적당해요? 초기에 열이 많이 나면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생기니까 대형 단면 부재에는 부적당하겠죠. 하지만 어디에? 긴급공사나 동절기 공사에 적합한 게 뭐다? 알루미나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알루미나는 자, 뭐가 높다? 초기 수화열이 높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사용하겠다? 한랭공사 추울 때. 그죠? 그 다음에 급하게 공사해야 되는 긴급 공사에 쓸 수 있는 게 뭐다? 알루미나다. 그죠? 알루미나는 초기 수화열이 높은 것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뒤에는 연결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내화 성형수에서 내화 콘크리트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머 시멘트 넘어가 볼게요. 폴리머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방수성, 내약품성, 변형 성능, 그죠? 잘 나오진 않아요. 향상을 목적으로 다량의 고분자 재료를 혼합시킨 시멘트를 폴리머 시멘트라고 합니다. 폴리머가 고분자 재료를 뜻해요. 그래서 다량의 고분자 재료를 혼합해서 방수성이나 어떤 내약품성이나 변형 성능, 이렇게 특수한 성능을 갖게 한 게 폴리머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거 마그네시아 시멘트입니다.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산화 마그네슘 분말에 염화 마그네슘을 혼합한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흡습성이 커요. 예, 물을 잘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으면 건조 수축할 때 건조가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수축성이 크게 되죠. 자, 물이 많다 보니까 물과 반응해서 경화가 빠르겠죠. 그런데 경화 후에 경관 특징을 가져요. 보통은 이렇게 초기 강도가 높고 경화가 빠르면 흡수성이 크면 초기 강도는 높지만 조금 균열 때문에 경과하지 못할 수 있는데 경화라는 건 굳어져서 강도가 빠르게 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화 후에 건고하고요. 강도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간수를 사용하여 백화현상이 잘 생기고요. 백화현상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반투명의 관택을 지니며 착색이 용이하여 치장용으로 사용된다. 장식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산화 마그네슘 분말에 염화 마그네슘을 혼합한 건데 흡습성이 크고 수축성이 커요. 하지만 경화가 빨라서 경화 후 견고하다, 강도가 큰 특징 갖고 있습니다. 잘 나오는 게 퀸즈 시멘트인데요. 경석고 플라스트라고도 잘 나옵니다. 퀸즈 시멘트 또는 경석고 플라스터가 되겠습니다. 무수석고에 경화 촉진제로 백반을 넣어서 만든 시멘트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무수석고에 백반을 넣어 만든 시멘트가 퀸즈 시멘트 경석고 플라스터 됩니다. 백반은 산성이므로 금속을 녹슬게 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소속고보다는 응결 속도가 느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응결 속도가 느리지만 표면 강도가 크고 광택이 있고요. 수분 시에 팽창이 크고 다른 속곡의 플라스터와 혼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무수석고에 백반을 넣은 게 퀸즈 시멘트 경석고 플라스터인데 이 백반 때문에 금속을 녹슬게 하는 결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팽창 시멘트인데요. 굳을 때 약간 팽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팽창하여 시멘트의 균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공기 중에서는 팽창이 거의 없고 팽창제로 황산염 산화알루미늄을 배합합니다. 그래서 팽창 시멘트는 팽창하는 재료죠. 황산염 산화알루미늄을 넣어서 굳을 때 약간 팽창하게 해서 균열을 방지한 시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S 콘크리트 부재 제작 시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멘트이다. 이런 건 또 기출 통해서 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속경 시멘트니까 굉장히 빠르게 굳어지겠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보크사이트, 형석, 무수석고, 그죠? 보크사이트나 형석이나 무수석고를 혼합한 시멘트로 재력 3시간 만에, 그죠? 강도가 발현됩니다. 이상의 압축 강도를 발현하는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재력 4시간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7일 강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강도가 나기 때문에 초속경 시멘트다라고 합니다. 경화시에 발생하는 수화열로 저온에서도 충분한 강도를 발현할 수가 있고요. 자체에서 수화열이 많기 때문에 저온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강도가 납니다. 응결 조절제로 작업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요.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의한 최적 변화가 적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건조 수축이 생기면 수축되면서 최적 변화 때문에 균열 생기는데요. 요 초속경 시멘트지만 건조 수축에 의한 최적 변화가 줄어들게끔 되어 있고요. 장기간에 걸친 강도 증진, 안정성이 높고, 자, 이렇게 초속경이기 때문에 한중공사, 긴급보수공사나 특히 도심지 도로, 고속도로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용 골재 넘어갈게요. 우리가 콘크리트라는 건 시멘트 플러스 모래, 자갈, 물을 섞어 놓은 거예요. 모래하고 자갈을 합쳐서 우리가 골재라고 하죠. 그죠? 모래를 흔히 장골재, 자갈을 굵은 골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용 골재의 요구 성능인데요. 골재의 강도는 경화함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보다 커야 합니다. 시멘트가 굳어져서 내는 강도보다 콘크리트 속에 섞여 있는 골재의 강도가 더 어떠해야 한다? 커야 된다. 그죠? 그리고 골재의 형태는 거칠고 구형에 가까운 것. 구형이죠. 둥근 모양인데 표면이 너무 매끄러우면 부착이 잘 안 되니까 둥글되 표면은 조금 거칠거칠해야 시멘트나 잘 붙겠죠. 그죠? 그래서 거칠면서 구형에 가까운 게 좋고 편편하거나 세장한 건 뾰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편하거나 세장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골재는 청정, 깨끗해야 되고요. 내구적, 튼튼한 게 좋죠. 먼지나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지, 그죠? 불순물 포함 안 되어야 좋습니다. 자, 입형은 둥글고 입도가 고를 것, 구형에 가까울 것 비슷한 말이죠. 그죠? 하지만 표면은 거친 게 부착이 좋다 그랬죠. 운무가 다량으로 포함된 골재는 콘크리트 강도를 저하시키고 풍화되기 쉽다. 그래서 운무가 포함된 건 좋지 못하다, 그죠? 왜냐면 강도 저하가 생기고 풍화된다. 풍화되기 쉬우면 강도 저하가 생긴다 그랬죠? 풍화가 강도 저하 가져오니까요. 골재의 입도는 조립에서 세리까지 연속적으로 균등히 혼합되어 있을 것. 너무 미세한 것만 있거나 너무 굵은 것만 있어서 안 되고요. 장 것과 굵은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게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용 쇠석은 부순돌을 뜻해요. 쇠석은 부순돌인데요. 원석을 부셔서 일정한 크기로 가름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콘크리트용 쇠석의 원석은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 등이 사용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용 골재로 해사, 바닷모래죠, 그죠? 사용할 때는 충분히 염분이 있기 때문에 씻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재의 함수 상태나 함수량, 흡수량, 그죠? 골재에 얼마만큼 물이 있는가죠? 절건 상태라는 건 절대 건조 상태인데요. 골재 내외부에 절대 건조니까 물이 있다 없다 포함되어 있는 물을 완전히 제거. 내부나 외부나 물이 완전히 없는 게 절건, 절대 건조 상태가 됩니다. 기건은 공기 중 건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표면은 공기 중에서 표면은 공기에 말라버리니까 표면은 건조하고요. 내부는 포화, 내부에는 물이 차 있는 거죠. 하는데 필요한 수량보다 적은 양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걸 기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표면 건조, 내부 포화보다는 물이 적게 있는 게 기건 상태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수분을 포함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표건은 표면 건조, 표면이 건조한 상태입니다.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표면은 건조한데 골재 내부가 완전히 물로 포화된 상태가 되고요. 수분 상태는 이제 내부만 포화된 게 아니라 표면까지도 물이 있는 거죠. 내부가 물로 포화되어 있고 표면에도 물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절건은 완전 절대 건조죠. 물이 하나도 없죠, 그죠? 기건은 일단 표면 건조 내부 포화는 내부에는 포화되었죠. 표면은 지금 건조된 건데요. 이것보다 내부에 물이 좀 적은 게 기건, 그죠? 이거는 내부는 포화되어 있고 표면이 건조한 거죠. 수뷰는 여기도 물이 꽉 찼고 밖에까지 물이 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보시면서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골재의 함수량, 흡수량인데요. 유효 흡수량이다라는 건 유효 흡수량. 그림으로 조금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흡수량은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표곤 상태죠. 여기에서부터 골재 중에 포함하는 수량을 말하는데요. 절대 건조 상태에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량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그죠? 완전히 없는 거에서 내부에만 물이 있는 거, 내부에만 물이 흡수된다. 이게 흡수량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함수량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물을 함유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함수량이라는 건 내 외부에 물이 다 차 있는 게 함수량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수량은요, 안에는 물이 있고 여기는 바깥에까지 물이 있으니까 표면에만 물이 있는 게 표면수량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건함수량은 절대 건조에서 이게 우리가 요까지 그죠? 상태가 되고요. 유효함수량은 또 요 상태에서 기건 상태에서부터 표면 건조 내부 포화까지가 된다. 이건 좀 눈으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풀어서 나오는 경우보다는요, 계산식을 이용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공부하실 때요, 이것만 보고 공식으로 암기해버리면 너무 혼돈되고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거꾸로 기출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를 풀면서 자주 나오는 걸 암기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게 이제 덜 나오는 거 다음에 보시면 암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면 수율은 표건 질량분의 수분 상태 마이너스 표건이다. 아까 표면에 있는 물이니까요. 수분하고 표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흡수율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 건조에서 흡수라는 건 내부였죠. 그죠? 절대 건조하고 표건까지였다. 그래서 절대 건조분의 표건 마이너스 절건 곱하기 100이다. 그죠? 유효 흡수율이다라는 건 기건, 공기 중에서 표면 건조까지였거든요. 기건분의 표면 건조 마이너스 기건 곱하기 100이다. 그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비중은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질량 마이너스 공시체의 물 속의 질량 분의 공시체 건조 질량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해하시고요. 앞에 거, 그죠? 그림 설명드렸던 거 보시면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한번 넣어버리시면 표면 수율이니까 표건하고 수분 상태구나. 흡수율은 내부니까 절건하고 표건이구나. 유효 흡수율은 기건과 표건 상태구나. 이렇게 머리 좀 넣으시고요. 요거는 보시면서 한번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률, 공급률, 조립률이 나와 있습니다. 골재에 실적률과 공급률이 뭔가 한번 볼게요. 실적률이란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단위 용적 중에 실적 용적, 전체 단위 용적 중에서 이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 %로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적률이 크다라는 건 빈 공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공급률이랑 반대죠. 단위 용적 중에 골재 말고 빈 공간, 공극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에 대한 공극 부피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률은 절건 비중분의 단위 용적 중량 곱하기 100이 됩니다. 공극률은 여기에서 이 두 개를 다하면 실제 차지하는 우리 골재의 부피 플러스 공극 하면 이게 전체 100% 1이 되겠죠. 그래서 공극률은 1에서 빼주면 돼요. 요거 빼면 되죠. 절건 비중분의 단위 용적 중량 곱하기 100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공극률은
100%에서 실적률을 뺀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요. 공식을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뒤에 문제통에서 한번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골재의 실적률, 실제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죠? 비율이죠. 실적률은 골재 입형의 양부를 평가한다. 아까 골재는 조금 둥근 게 좋죠. 근데 이렇게 세장하고 뾰족뾰족한 거는 아무래도 실적률이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실적률은 골재의 입형, 모양을 평가한다. 그죠? 부순 자갈의 실적률은, 강 자갈은 뭐냐면요. 부순 자갈은 이렇게 삐죽삐죽하겠죠. 부쉈기 때문에 자갈을 부순 거예요. 강 자갈은 강에서 채취한 자갈이에요. 강물에서 깎이다 보니까 아주 둥글고 모양이 이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적률은 이것보다 이게 좋죠. 부순 자갈의 실적률은 강 자갈의 실적률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이런 동글동글한 게 차지하는 실적이 더 좋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는 부순 자갈은 실적률이 낮고 워커빌리티가 나빠진다. 작업성이 나빠져요. 왜냐면 그만큼 혼합이 잘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실적률 산정 시에 골재의 밀도는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를 사용한다고 좀 기억할게요. 우리가 골재 밀도가 얼마다 할 때는 절건 상태, 완전히 건조된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를 뜻합니다. 입도 분포가 양호한 골재는 실적률이 높다. 아까 그랬죠. 강자갈이 입도 분포가 양호하죠. 골고루 모양이 둥근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실적률이 높다. 자갈이 공간을 많이 채워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극이 작아지는 거죠.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이 동일하다면, 골재의 비중이 클수록, 비중이라는 건 우리가 무겁다, 부피가 크다라고 보죠. 질량이 동일하다면 비중이 클수록 실적률은 어떠하다? 낮다. 동일한 건데요. 비중이 이만한 거 있고 부피가 이만한 거 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질량이라면 이게 공극이 없고 꽉 찼는 거죠. 이거는 중간에 모양이 삐죽삐죽해서 꽉 안 차고 공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용적 질량이 동일하다면 비중이 클수록 실적률은 낮아진다라는 게 됩니다.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을 계산할 때 골재는 어떤 상태? 절대 건조 상태다. 밀도도 그렇지만 질량도 물이 완전히 없는 절건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실적률이 클 경우 왜 이렇게 실적률이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실적률이 크다는 건 골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공극이 적다는 거죠. 공극률이 작은 콘크리트, 실적률이 클 때 콘크리트에 주는 영향 볼게요. 이게 똑같은 콘크리트를 만드는데요. 자갈이 촘촘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빈 공간에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실적률이 크다는 건 시멘트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거죠. 자,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면 물도 많이 섞어서 혼합해야지 굳어지죠. 시멘트 양이 감소하니까 단위 수량이 감소되는 거죠. 물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와 발열량이 감소되죠. 자, 수와 발열량이 크면 건조수축 생긴다 했죠. 건조수축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축이 감소되었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내구성 강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수축이 없다 보니 수밀성 커지죠. 자, 이렇게 내구성이나 강도가 크고 수밀성이 커지니까 저항도 커지는 거죠. 콘크리트 마모 저항. 견디는 능력이 커지고, 투수성, 물에 견디는 성질, 흡수성, 물을 잘 흡수하지 않게 된다. 그죠? 작아집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재의 조립률이죠. 조립이라는 건 얼마만큼 굵기가 굵고 가는가를 뜻합니다. 골재의 조립률은 앞에서 우리가 시멘트 분말도 시험도 시멘트 입자가 얼마나 미세한가 알아낼 때 체에 걸러 본다 그랬죠. 체가름 시험했죠. 골재가 얼마나 굵은가 가는가를 볼 때도 체가름 시험합니다. 체가름 시험했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을 골재 조립률이라고 합니다. 조립률을 구하기 위하여 무슨 시험한다? 체가름 시험. 그죠? 그래서 골재 조립률도 체가름 시험이고요. 아까 시멘트 분말도도
같은 체가름 시험을 합니다. 그죠? 체는 다르겠죠. 그죠? 굵은 입자가 많을수록, 입자가 굵을수록 조립률이 커진다. 그래서 조립률이 크다는 건 입자가 어떠하다? 조립률, 골재가 조립률이 크다라는 건 입자가 크기가 크다라는 걸 뜻한다. 그죠? 앞에서 시멘트는 분말도가 크다라는 건 입자가 미세했죠. 골재 조립률이 크다는 건 입자가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골재는 흔히 우리 모래를 뜻하고요. 굵은 골재는 자갈을 뜻해요. 그래서 장골재는 조립률이 이 정도, 조립률이 2.3에 가까울수록 가는 모래가 많고 3.1에 가까울수록 굵은 모래가 많다는 뜻입니다. 굵은 모래 자갈의 조립률은 보통 한 6에서 8 정도가 좋습니다. 골재의 잔골재율인데요. 다시 말하면 잔골재율이랑 콘크리트 배합에 있어서 전체 골재 용적 중에 전체 골재라는 건 모래 플러스 자갈을 뜻해요. 그런데 잔골재는 모래가 차지하는 용적 배분율을 뜻한다. 그죠? 이런 거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골재 입도입니다. 입도란 모래 자갈의 크고 작은 입자들의 혼합된 비율을 뜻합니다. 입도 분포는 콘크리트 워커빌리티, 작업성이죠. 유동성이 좋아야 작업성도 좋고요. 경제성, 경화 후의 강도나 내구성에 이 입도 분포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골재의 입도는 표준 망체를 이용한 역시나 무슨 시험? 체가름 시험으로 확인합니다. 자, 골재의 입도 분포가 적정하지 않을 때, 입도 분포가 적정하지 않을 때 콘크리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일단은 입도가 골고루 되어야 잘 혼합됩니다. 그죠? 혼합되어야 유동성이 있죠. 그리고 충전성, 채우는 성질이죠. 이게 불충분해집니다. 그래서 잘 채우지 못하면 공극이 생기죠. 빈 공간. 이때 재료 분리가 생기죠. 그래서 입도 분포가 적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혼합이 제대로 안 되어 재료가 분리되는 결과가 생겨요. 재료가 분리되어 버리면 강도가 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재료 분리 때문에 경화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가 발생되죠. 강도가 떨어지고 또 재료 분리가 되면은 그 공극이나 거기에 공기가 차 있다가 곰보, 공기가 빠지면서 구멍이 나는 곰보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한번 할까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혼화재 종류하고요. 우리 혼화재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요거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콘크리트에는 앞에서는 시멘트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시간까지 있는 거 조금 제가 혼화재에도 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요. 앞에 거를 조금 이해 못하면 머리가 뒤죽박죽해서 좀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요까지 조금 끊어보겠습니다. 문장 전체를 막 암기하시다기보다는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게 뭐고 왜 이렇게 됐나를 조금 설명드렸는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뒷부분에서 문제 풀이 때도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표나 줄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